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7개월 만에 1억 원이 넘게 오르며 11억 원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가상화폐 폭락에 분노한 2030 세대들이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뿐만 아니라 전셋값 역시 오름폭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창업기업이 사상 처음 12만 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제2의 벤처붐이 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7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오르며 11억 원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시장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4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억 1,123만 원으로 전달보다 1,130만 원이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 원에서 11억까지 오르는 데는 7개월이 걸린 셈입니다. 이달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 값은 5억 1,161만 원으로 처음으로 5억 원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국내 관광 레저 분야의 소비 지출 규모가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관광 레저 분야 소비 지출액이 135조 원을 밑돌아 전년보다 21.8%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 지출액이 약 133조 원으로 19.5% 감소했고 외국인 지출액은 1조 7천억 원에 못 미치며 76.6%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여행업 소비 지출액이 83.5%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카지노와 면세점, 항공사, 관광기념품 판매업, 관광숙박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폭락에 분노한 2030 세대들이 은성수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에 올라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라는 청원엔 오늘까지 12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은성수 위원장이 가상화폐를 내재 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규정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과열된 시장에 제동을 걸고 위험을 경고하는 것은 금융관료의 당연한 책무지만 거래소를 다 폐쇄할 수 있다는 강한 발언은 시장의 충격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뿐만 아니라 전셋값 역시 오름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4월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0.74% 상승해 전달보다 0.22%포인트 줄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최고점을 찍은 뒤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상구 집값 상승세가 현저히 낮아진 반면 강북과 도봉, 노원 등 외곽 지역의 상승률은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상승세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이달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1.3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76%보다 0.4%가량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0%에서 1.70%로, 인천 지역은 2.29%에서 2.09%로 각각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전세 시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울의 주택 전세값 상승폭은 지난달보다 0.1%가량 축소된 0.56%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5달 연속 오름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업계에선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상승폭에 대한 둔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누적치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전세 가격도 뭐 전년 대비 비교했을 때는 상승폭이 좀 누그러지긴 했는데 그냥 네. 상승폭이 누그러졌다 의미 외에는 안정세다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늘 김현준 신임 사장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김 사장은 취임식에서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대국민 사과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퇴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사장은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하며 이후 3기 신도시 사업 현장 등을 찾아 정책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창업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통상 지난 2000년대 초반을 우리나라 벤처붐으로 여기죠. 20년 만에 1차 벤처붐을 넘어선 제2의 벤처붐이 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창업 법인 기업이 지난 20년 동안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창업한 법인 기업은 총 12만 3,305개로 벤처붐이 일었던 2000년보다 100.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동안 새롭게 창업한 법인 기업, 신설 법인이 2000년 6만 1,000개에서 2020년 12만 3,000개로 20년 동안 6만 개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지난 20년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2만 7천 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창업기업 수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2020년 한 해 동안 창업한 기업은 148만 5천 개로 2016년 119만 개보다 약 25% 증가했습니다. 창업 생태계는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인 유니콘 기업은 2016년 2개에서 지난해 13개로 늘었습니다. 제1벤처붐 시기 2조 원 수준이었던 신규 벤처 투자액은 2016년 이후 급등해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고 2019년에는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기부의 창업 지원 예산은 1998년 82억 원에서 지난해 8,492억 원까지 10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 지원 창업기업의 매출은 2009년 2억 9,600만 원에서 2019년 6억 700만 원으로 고용인원은 2009년 3.9명에서 2019년 7.1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창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내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인식은 2016년 60점에서 세계 46위였던 것이 2019년에는 80점, 세계 7위로 개선됐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결과를 제1벤처붐을 넘는 제2벤처붐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제2벤처붐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체내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를 뜻한다고 하죠. 인간의 장에는 38조 개가량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사질환부터 천식, 염증성 장질환 같은 이른바 자가 면역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중에서 가장 임상 진도가 빠르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고바이오랩의 고광표 대표 모시고 오늘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또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고바이오랩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고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고바이오랩의 고가 이제 고 대표님의 고하고 같은지도 뭐 곁들여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 고바이랩의 그 회사 이름은요. 저희가 제 이름을 따기도 했고 사실 이제 영어로서는 코어여서요. 이제 코리아의 코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기업으로 만들자라는 그러한 목표로 저희가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고바이랩은 2014년도에 서울대학교 마이크로바이옴 센터에서 스핀오프된 그러한 그 회사로서 2020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했죠. 저희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높은 수준의 그러한 그 기초과학적인 그러한 부분과 신약 개발 역량을 두루 확보한 그러한 그 혁신 바이오 기업이라고 저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글로벌 수준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기초 수준 연구진과 예. 산업계 경험이 풍부하신 그러한 그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그 신약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사업 개발까지 전 분야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혁신 바이오 기업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한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그 면역, 대사, 뇌 그 세 개의 질환을 타깃으로 하여 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고요. 예. 저희 그 고바이오랩은 그 여타 그러한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그러한 그 회사와는 좀 차별성이 있게 생균뿐만이 아니라 그 마이크로바이옴 유효 물질을 기반으로 한 신약 예.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그러한 회사로서 작년도에 그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최초로 글로벌 임상 2상에 진입을 하였고요. 글로벌에게서는 약 10개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회사가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마이크로바이옴에서는 리딩하는 회사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는 좀 들어봤는데 사실 생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좀 관련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이 사람은 현재 보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 예. 사람 자체의 세포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에 존재하는 미생물 총의 예. 그러한 그 융합체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세컨 게놈, 제2의 유전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사람이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예. 전 주기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떤 급성, 만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저희 고바이랩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신약뿐만이 아니고 뭐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뭐 진단, 그리고 농축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확장성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부분에서만 본다면 사실 그 미국의 그 워싱턴 의과대학의 제프리 골든 교수가 이 정상인과 비만인의 어떤 일란성 쌍둥이들의 분변을 무균쥐에 투입을 하였을 때 정상인의 그의 분변을 이식받은 쥐는 정상이 되고 비만의 어떤 그 쌍둥이의 분변을 이식받은 쥐는 비만되는 그러한 현상을 봄으로써 단순히 그러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인체 몸에 존재하는 공생 미생물,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장내 미생물이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단순히 연관성뿐만이 아니라 인과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그러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국내외의 어떤 빅팜과 다양한 바이오텍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소재로 한 신약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여러 가지의 우리의 그 생로병사, 특히나 장수하는 데 도움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건강하게 사는 데 도움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고바이오랩이 이제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글로벌 임상에 진입했다고 해요. 관련 연구 성과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이제 개인적인 전망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예, 저희 그 고바이랩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스마트홈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신약 예. 후보 물질을 발굴합니다. 그게 3가지 요소 기술로 되어 있는데요.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자료뿐만이 아니고 거기 관련된 뭐 임상적, 역학적, 시기적인, 예. 유전체적인 다양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이크로바이옴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로 구성돼 있고 예. 저희들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얘기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그러한 그 마이크로바이옴 뱅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분자 수준의 기전과 신약 후보 물질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과학적인 그러한 기술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아시아 최초로 임상 2상에 진입을 하였고요. 그것은 KBLP 001이라는 과제로서 그 건선을 타겟으로 해서 피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이죠. 예. 그것을 이용해서 임상 2상에 진입하였고 KBLP 007이라는 파이프라인은 예. 염증성 장염을 타겟으로 한 그것도 만성적인 어떤 그 장에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임상 2상을 조만간에 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KBLP 002 과제는 지난 3월에 저희가 글로벌 임상 1상을 마쳤고요. 예. 현재 그 국내에서 관련된 2가지의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임상을 기초로 해서 올 하반기에
글로벌 임상 2상을 예. 추가적으로 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올 말까지 저희가 글로벌 임상 2상의 3가지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것 같다는 연말까지 생각이. 굉장히 한두 개가 아니고 3가지가, 이 큰 과제가 3개인데, 그리고 이제 또 대단한 게 고바이오랩이 특정 장내 미생물에 의한 대사질환 치료 기전 규명에 성공해서, 저 좀 보고할게요. 너무 어려워서 말이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내용들이 논문에 지금 게재가 됐고 저명 학술시에도 이렇게 실렸다고 하는데 연구 성과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고바이랩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문들을 예. 사실은 글로벌에 많이 레퓨테이션이 발표하셨죠? 있는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번 달에 저희가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발표한 논문은 비임상 파이프라인입니다. 저희가 예. 말씀드린 임상적인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저희 현재 후속적인 비임상 파이프라인,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같은 대사질환과 항암 같은 그런 비임상 파이프라인을 현재 회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 달에 저희가 발표한 논문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장내 미생물이 분자 수준의 기전으로까지 해서 비만, 당뇨, 비알코올성 지방과 같은 대사질환의 어떤 분자 수준의 기전 규명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거고요. 예. 그다음에 2번째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특정 장내 미생물, 에커멘시아라고 하는 특정 장내 미생물에서 배출되는 예. 그러한 특정 유효 단백질과 그에 반응하는 인체 수용체를 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체 수용체는 그동안의 대사질환에서 전혀 보고되지 않은 그러한 수용체로서 이 퍼스트 클래스인 신약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학술적으로나 어떠한 상업적인 면에서도 확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이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바이옴 소재로만 가지고 예. 실제로 그런 신약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신규 수용체의 발견은 항체라든지 저분자 화학물질을 이용한 대사질환의 치료제로서 타겟할 수 있는 예. 그런 원천 특허를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3가지의 임상 3상에 지금 돌입할 계획이다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진 않을 거잖아요. 향후에 예. 목표 계획도 굉장히 또 길게 가지고 계신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목표 있으면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마이크로바이옴은 신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높은 안전성과 그다음에 유효성 그리고 타 신약에 비해서 개발 기간과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해외의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의 마이크로바이옴 회사와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격차는 매우 적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자체에 어떠한 맞춤형 진단이라든지 맞춤 의학이라든지 예. 다양한 분야로서의 확장성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고바이랩은 작년에 코스닥 상장을 할 때 앞으로 5년 내에 2025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그러한 파이프라인의 진도와 예.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통해서 2025년까지 글로벌 빅3의 그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회사로 자리매김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인체 건강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요인이고 그것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 복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팍팍한 지금 21세기를 조금 예. 더 부드럽게 예. 즐겁게 만들어 주시길 저희가 항상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개발 선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죠. 고바이오랩의 고광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면역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올해 5조 원대에서 2030년엔 25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프리미엄 건기식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HPO가 오는 5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청사진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HPO가 프리미엄 건기식 브랜드 댐프스를 기반으로 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포부입니다. 현재 HPO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을 주력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해 현재 50% 수준인 온라인과 모바일 판매 비중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H는 휴먼, 헬스, 해피니스,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기업으로 영위해 가겠다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요. IPO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금을 가지고 글로벌 브랜드로 확대하는 데에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사용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의 사업을 고도화하는 데 팬 누트리션과 같이 연관성은 있지만 신규 산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54.3%로 빠른 성장을 기록하며 지난해 매출액 1,038억 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률도 19.2%에 달합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2천억 원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는 포부입니다. 하이엔드 고고라는 브랜드를 필두로 3세에서 15세 중국의 성장기 아이들을 겨냥한 제품을 선보이며 샘스클럽에 입점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매출 100억 원에 이어 올해 2배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분기 하이엔드 고고 브랜드를 활용해 동남아시아 성장기 아이들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4분기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산업으로 프리미엄 반려동물 식품 시장에 진출해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HPO는 27일에서 28일 수요 예측을 거쳐 오는 5월 3일에서 4일 청약을 진행하고 오는 5월 15일 코스닥 시장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그린 뉴딜 등의 정책을 통해 2050년 내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근간, 파리 협약에서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하, 더 나아가서는 1.5도씨 이하로 낮추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는 계획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더욱 강화해 2050년까지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한다라는 탄소 중립을 선언키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탄소 중립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탄소 중립이 이제 중립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 줄여야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지구 평균 기온을 갖다가 1.5도 이하로 낮추는 것은 예. 정말 이 보통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럽은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6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4톤입니다. 예. 그러니까 2배 이상이죠. 그런데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1인당 배출량이 2톤 이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화석 연료 사용량을 지금보다 7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만 생활하고 나머지 6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얘기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에 대한 지금 논란이 예. 많은 것이죠. 지금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화석연료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전 세계 에너지의 약 84%가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로서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미세먼지가 오늘날 기후변화와 대기질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7일 중에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석탄 관련된 것들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석유산업 에너지를 줄이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어떤 에너지가 날씨에 나쁜 영향을 갖다 주지 않기 위해서는 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에너지 원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비교를 해보면 킬로와트 시당입니다. 석탄은 991g, 석유는 782g, 가스는 549g의 이산화탄소를 각각 배출해요. 예. 근데 태양광은 57g밖에 배출하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존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서 15배 이상 배출이 적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2% 내외로 OECD 국가 중 꼴찌로 매우 적은 데다가 예. 신재생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에 우리나라가 적합한 기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예. 따라서 기후 위기 시대에 무엇이 가장 좋은 에너지인가를 고민해 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상당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고 이게 정치적인 것도 걸려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치부가 되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가장 좋은 에너지 아니냐 이런 얘기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좀 이런 것들을 좀 논의는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원자력은 10g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태양광보다도 6배 정도 적게 탄소를 배출해요.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경제성까지 고려한다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원자력보다 좋은 에너지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기피 대상이 된 데는 어쨌든 보도에 의하면 영화에 등장하는 이미지의 영향이 커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올해 2월에 이제 빌 게이츠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세져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출간 앞두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50 그러니까 2050년에 정말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자력 발전이 필수다라는 이게 이제 상식이라는 거죠. 이걸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그는 10년이나 20년 내로 기후변화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은 코로나 팬데믹이 10년마다 발생하는 것만큼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로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핵분열이라든가 핵융합, 수에너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기술이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019 유엔 기후 정상회의 이후에 2050 탄소 중립이 지금 전 세계 과제로 떠오르면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원전이 해결책이다 이런 공감대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제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더 많이 짓고 있는 건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되게 주장을 하시는데 예. 이건 잘못된 말이죠.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중국은 엄청나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60여 개 원전을 추가로 지어서 전체 발전량의 11%를 확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원전 확대를 위해서 2020년 말부터 조 단위 원전 산업 지원책을 발표를 했고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앞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일본도 지은 지 40년 넘은 원전 재가동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중장기 대책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원자력을 당분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정말 심각한 기후변화에 아주 정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많은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망을 탈탄소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빌 게이츠의 경고를 저는 정말 우리 정부가 좀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예. 탄소 중립은 결국에는 탈탄소를 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 길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된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